신용을 낸다든지 이런 모습들, 혼종성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혼종 자, 그래서 아시아 정체성 확립을 좌절시키는 아시아 내부 갈등 현재 진정성 한정더 가졌고 새로운 현상을 했죠. 아시아 내부의 정치, 경제, 문화적 이질성과 역사 경험의 상처, 그리고 또 근대화 과정에서 야기된 혼종성 아까 그런 얘기죠. 이내 그러니까 자신들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상실해가고 혼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종성으로 인해 아시아는 아시아적 정체성을 형성할 공통의 기업과 문화를 공유할 기회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아시아 정체성을 찾자는 운동은 단순한 구호나 신화에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한편 아시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서구로부터 독립된 지식의 기초를 확립하자는 의도로 고전을 복구하고 국악이나 민속문화에서 정체성을 도모하는 노력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을지라도 이미 서구적 관점과 혼종적 시각을 가진 아시아 내부의 시선을 극복하지 않는 한 고전 문화의 복귀가 곧 아시아적 정체성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벌써 이제 그 문물의 발전,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뭘 표방하기 위한 겁니까? 선생님 생각으로는 그 인간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거죠. 편리하고 또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점점 게으러져가는 인간들의 모습. 전에는 수렵 활동을 하고는 원시년 때부터서 그러나 이제 의학이 발달되고 하니까 생명은 더 길어지지만 그런 차원에서 퇴보하고 있는 모습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하드웨어의 발전을 통해서 물론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콘텐츠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러한 것들이 문화라든지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 게 이제 정석이지만 어쨌든 그러한 문물들이 발전돼 나감으로써 편의성은 있지만 결국은 아시아 정체성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유혹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CD로 듣는 음악이 디지털이죠. 디지털화되어 있는 CD로 듣는 사람들이 DVD나 사람들이 옛날에 테이프로 다시 들으려고 그러면 듣습니까? 과거로 돌아가기가 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기술의 편리성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편리한 그 생활을 과거로 돌리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듯이 서구 문물을 받아들임으로써 도입됨으로써 느끼는 향유, 안락 이런 것들이 로 인해서 다시 예전에 복고로 돌아가기는 힘들다.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것들을 돌아가는 것까지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돌아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벌써 정신적으로도 지배되고 있는 양상은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경제 또는 정치, 정치는 물론 외교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발전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 또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위시한 정신까지도 영혼까지 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신까지도 점령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20세기에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주의를 요하는
얘기고,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 갖고 쌓인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미 서구적 관점이라든지 혼종적 시각을 가진 아시아 내부의 시선이 좀 극복되지 않는 한, 원래 받아들일 때부터서 혼종의 그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만의 어떤 그 정신, 민족주의 정신을 가지고 물건을 쓰는 거지 정신까지 팔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많이 우리는 물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쉽지 않다. 아시아적 정체성의 회복으로 서구에 대해서 저항적인 부분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혼종성이 많이 우리도 모르게 내부적으로 스며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적 정체성은 느슨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연결고리를 대중문화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대중문화에서 한류로 가는 그 어떤 실마리를 여기서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중들의 오락거리는 영화, 드라마, 예능, 방송, 가요 등의 대중문화는 서구에서 시작되어 근대주의, 서구 자본주의 이식 단계에서 아시아 국가들에 그대로 유입된 서구 문화의 천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는 서구 자본주의의 병폐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런 대중문화의 구체적인 생산과 소비 과정은 단순히 서구 문화의 일방적 도입과 모방만으로 이유가 될 수 없는 복합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선생님도 뭐 방송사에서 35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뭐 애초부터서 그 어떤 기술적인 거, 문물이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됐다 하더라도 그 내용적인 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 제작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벤치마킹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나,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까지도 그 사람들을 모방하거나 오히려 우리 것들을 지금 우리 해외 판매를 하게 되고 그들이 우리의 문화를 관심 있게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앞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특히 미디어를 중심으로 그대로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물론 이를 완전한 자율성 아래 순수한 아시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양상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대중문화 생산과 소비에 작용하는 복합적 현실과 일반 사람들의 일상적 실천은 아시아 수용자들이 가진 집단적 정체성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류의 부상은 이러한 한류의 눈에 보이는, 말하자면 그 발전은 일상의 장에서 아시아 정체성 형성의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담론이에요. 일상, 정치, 경제 또는 역사주의 뭐 이러한 커다란 담론에서가 아니고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서 아시아 정체성 형성에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화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초국적 민족주의를 근거로 한 집단 공동체 의식이 상상적이고 권력을 토대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더라도, 민족주의 같은 그러니까 초국적 국가를 탈피한 민족주의를 거대 담론으로서의 집단 공동체 의식, 아시아 지역 내라든지 공동체 의식, 아시아 지역에서 한류를 통해 미디어가 교류하면서 형성되는 아시아적 정체성의 담론은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드디어 이제 한류라는 게 무엇인가? 한류. 자꾸 한류의 흐름이죠. 한류. 한국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흐름, 트렌드, 뭐 한류 한번 봅시다. 1990년대 말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아시아 지역에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않게 아시아 수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되면서 붙은 이름입니다. 한류라는 것은. 사실 한류는 한국에서 일부러 한국 정부라든지 어떤 정책상으로 일부러 기획한 것도 아니고, 한류라는 용어도 수용 국가로부터 역수출된 개념으로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본 그 나라의 사람들로부터서 한류란 용어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야, 이 뭐 한국의 문화 그 집이 들어가면 열풍을 가지고 유행이 되니까 이 한류네, 한류. 일단 아시아 제국에서 한류 현상이 등장하자 한국 사회에서 그것이 이제 드디어 담론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미래부터서 우리가 계획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저간에 우리 대중들의 그 저변에 이렇게 도저히 흐르는 그런 물처럼 이렇게 흡수됐다는 얘기죠. 이제 와서는 한류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모든 국제관계 현상을 한국 중심으로 이름을 붙여서 한류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한류. 모든 걸 이제 뭐 코로나 방역도 뭐 한류라고도 하고, 모든 걸 이제 미디어뿐만 아니고 스포츠, 음식, 의상, 한글, 인적 교류까지도 한국의 상품이나 인물이 국제관계에서 맺는 모든 접점을 한류로 지칭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화의 힘, 소소하게 시작된 물줄기가 거대한 강물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여기저기서 이제 법물 터지듯이 각 장르별로 엄청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학자들도 한류의 원인을 한 발 늦게 한류 원인을 각양각색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자, 한류의 3단계 전략 한번 볼까요? 참, 선생님 잠깐만 뭐라고. 자, 한류의 3단계 전략은 뭐부터 시작했다고요? 배용준, 최지우의 겨울연가부터서 시작했어요. 우리가 쭉 조사를 해보면 시작한 한류는 K-팝, 게임, 드라마, 음식 등으로 전 세계의 코리아 열풍을 일으키고 있죠. 그렇다면 한류는 어떠한 전략으로 전개되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뒤늦게 이제 합류는 했지만, 처음에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든지 또는 방송사라든지 미디어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1단계는 작품의 해외 수출부터 시작을 했어요. 해외 수출. 그러다가 작품 해외 수출을 했잖아요.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성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팀 작품을 해외 수출을 했어요. 2단계는. 그 다음에 3단계는 한국 기획사와 외국 현지 기획사와의 합작 기업을, 실제로 한류 열풍을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도 뭐 가서 이제 목명광이라고 그 프로그램 그 포맷 판매를 했죠. 물론 런닝맨이라든지 무한도전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 판매를 한 거예요. 좀 포맷 판매하고는 좀 다릅니다. 프로그램 판매는 직접 가서 제작까지 해줘요. 제작 서비스까지. 그래서 그 대신 한국에서 이렇게 만들어갖고 보내는 것보다는 중국 뭐 런닝맨, 예를 들어 무한도전도 마찬가지. 뛰어다니면서, 무한도전은 뭐 우리
출연자들이 거기 가기는 힘드니까 저는 뭐 가끔 갔다 하더라도 중국 그 현재 있는 출연자들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진, 그다음에 런닝맨은 뭐 가서 또 만들기도 하고 직접 출연자들. 자, 이렇게 프로그램 판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포맷이라는 거는 내용에서 어떤 포맷 구성이죠. 구성 전체의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는 좀 변형을 시킬 수도 있고, 원래 프로그램 판매를 하면요, 옛날 댄스 위드 스타라고 우리 MBC에서 했습니다만, 그거 할 때 BBC에서 사온 건데요, BBC에서 와서 봐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네들하고 프로그램이 틀리게 나가면, 제작이 되면 지적을 합니다. 왜? 자기 프로그램을 조금 벤치마킹해서 그 다르게 하면 자기네들 프로그램의 위상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판매는 원래 그럽니다. 여러분들 잘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나 포맷 판매는 내용을 좀 바꿀 수도 있어요. 중국의 먹민광은요, 그 가면 쓰고 꿈속에서 가면 쓴, 우리 한국의 복면광은 둘이서 경연을 해서 진 사람이 가면을 벗잖아요. 1라운드가 됐다 2라운드. 중국은 이긴 사람이 가면을 벗습니다. 특이하죠. 상당히 특이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포맷 판매라고 해요. 중국은 이긴 사람이 벗는데 그것도 한 일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참 이해를 못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촬영이라든지 그 세트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구분 부분, 배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자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갔습니다만, PD가 바빠가지고 민철 PD가 이제 계속 프로그램 해야 되니까 제가 가서 이제 했습니다만, 뭐 카메라 세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테크니컬한 부분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만, 내용 면에서 어떤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들이 그대로 이제 하는 거죠. 변형해서 화면을 이긴 사람을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진 사람들은 진 사람끼리 나와서 또 경연을 해요. 이긴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나고 들어가 버려요. 우리는 이긴 사람이 가면을 벗지 않고 나와서 계속 경연을 해서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반대예요. 이긴 사람은 그냥 그걸로 가면을 벗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도대체. 그런데 이들은 패자 부활전으로 해서 가면 쓰고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4명, 8명 이렇게 나오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진 사람은 가면을 벗고 거기서 또 이긴 사람이 또 벗고 들어갑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사람이 이제 끼리 패자 부활전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즌별로 하는데요, 매주 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처럼. 근데 그렇게 해서 한 시즌이 끝나잖아요. 여러 가수들이 이렇게 나와서, 연예인들이. 그러고 나서 다음 시즌에는 전혀 다른 이긴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기억을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모습을 키를 바꾼다든지 헤어스타일을 완전히 뭐 남성이 여성같이 해서 나온다든지 가면 자체를 완전히 그러니까 더 궁금한 것도 있어요. 쭉 보면 뭐 누군지는 알겠는데 근데 어쨌든 뭐 우리 이 포맷이 사실은 우리의 컨텐츠 내용이 훨씬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게 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억지로 자기 스타일로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가서 이제 저는 느낀 게 뭐냐면 뭐 중국은 우리 중국 분들 이제 유학생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CCTV 있고 각 지역 방송사들이 또 다 돼 있고요. 찬신 제작사라고
동방명주라든지 상하이에 있는 여러 또 그 방송사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많이 또 다루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획사예요. 기획사. 엄청나게 큰 중국의 큰 기획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문화가 뭐 K-팝을 하러 간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싱가포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또는 뭐 필리핀이라든지 아시아권 같으면 거기에도 기획사, 그 기획사하고 제휴를 해서 합작을 해서 합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모든 그 가서 현지 하지를 않아요. 그곳 그 기획사와 같이 이렇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작품 해외 수출을 하는 게 1단계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혼성으로 만들어 갖고 작품을 같이 만들어서 그 작품이 해외 수출하는 그런 단계. 다음에는 한국 기업과 기획사와 현지 기획사가 합작을 하는 그런 형태의 단계를 밟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한류 확산의 네 가지 단계 전략. 이 부분은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전략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한류 문화의 유행을 시킨다. 대중문화 유행. 그러니까 드라마, 음악, 영화, 대중문화 또는 한국 스타들의 매료되어 열광하는 단계. BTS 하면 또 우리 그 아이돌을 보면 그 스타들을 보기 위해서 그 노래 자체도 좋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 팬들도 그렇고 외국 팬들도 어쨌든 이러한 콘텐츠와 스타에 매료돼서 열광하는 단계, 그 단계 한류 문화의 유행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류와 연계된 파생 상품을 이들은 구매를 하게 돼요. 팬클럽에서 팬들. 그게 뭐죠? 드라마를 관광하는, 그 드라마 제작하는 뭐 어떤 드라마 제작 스튜디오를 이렇게 관광한다든지 DVD를 산다든지 캐릭터 상품 같은 것들을 사는, 그러니까 대중문화와 직접 한류와 직접 연계된 상품을 구매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도 파생 상품 구매를 하는 것도 한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문화, 유행된 대중문화와 연계된 파생 상품 구매, 그리고 외국인의 한국 상품 구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연계된 파생 상품, 그 드라마라든지 뭐 티라든지 티셔츠라든지 또는 DVD라든지 이런 거에 그치지 않고 외국 사람들의 한류에 열광을 하시는 외국 분들의 한국 상품 구매, 전자제품이라든지 생활용품 이런 것들을 한국 상품들 구매하는, 그게 3단계라는 얘기예요. 확산의 4단계 전략으로서.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한국을 선호하게 돼서 한국을 직접 느껴보고 싶다 이거예요. 한국은 처음이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문화, 한국의 생활 양식, 역사, 한국인들과 접촉하고 싶을 정도, 한국인을 알아보고 싶고 한국의 전반에 대해서 선호하고 동감하는, 동경하는 그런 단계예요. 관광 산업이 부흥되고, 실제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그 연말에 시상식 할 때 보면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그 프로그램 K-팝 같은 경우 우리 아이돌 그룹들 나오는 팬클럽들은요 해외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목요일 날은 엠넷에서 하죠. 금요일은 KBS, MBC, 저희 MBC는 토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은 SBS잖아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또
출연도 하시고 그렇지만 아이돌들 그거를 그 팔로우하면서 패키지로 그 사회를 보는 그 외국인들 한류 그 팬클럽들 아이돌 팬클럽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패키지 상품으로 관광 상품으로 팔아요. 여행사에서. 뭐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들은 드라마 그러면 결국은 한류 문화의 유행, 한류와 여행된 파행 상품을 구매까지 하고 급기야는 한국 상품을 구매하게 하고 한국 선호를 함으로써 이렇게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한국에 대한 문화나 생활 양식 또 프로그램을 직접 관람하는 이런 관광 산업까지 부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시간 그 한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그 어떤 한류의 개념 나 전략 이런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실제로 그 전 단계인 이론적 개념으로서 뭐 아주 심취해서 이렇게 제가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아주 그 철학적인 어떤 것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전반적인 맥락에서의 그 아시아 정체성 그리고 이제 이 다음으로 나아가서는 세계에 대한 한류 열풍 흐름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런 맥락에서 수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다음 시간부터는 한국 역사 드라마와 민족주의라든지 그다음에 서유럽에서 케이팝 수용과 반인종주의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걸그룹 그다음에 걸그룹과 아시아 여성상성이라든지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하고요. 다음 시간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수용의 이론적인 어떤 배경 논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음 시간까지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떤 한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주차에 이제 10월 28일 7주차까지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중간고사를 치르는데 그 중간고사는 이제 리포팅 하는 걸 리포트를 써서 제출하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의 한류, 코리안 드림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한류 여러분 들으시면 또 흥미진진해질 겁니다. 그 MBC에서 북한에서 쇼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에피소드 같은 거.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한류와 종교문화 활동, 프랑스의 한류 파워, 그 다음에 이 책들에는 없지만 넷플릭스 효과라든지 지금 열풍처럼 번지고 있는 넷플릭스 효과, 그 다음에 변화하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까지도 우리가 살펴보는 이번 학기에 그래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의 일환으로서 뭐 한류라든지 또는 구체적인 그런 문화들 미디어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또 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전달 수단으로서의 미디어 것들을 살펴봤고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그리고 이번에는 한류라든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의 근간이 되는 어떤 이론들 다음 주까지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부분적으로 드라마, 케이팝 이런 식으로 쭉 부분적으로 탐구하도록 해봅시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이쯤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19가 상황이 좋아졌다, 호전됐다, 또 악화됐다 그러네요. 어떤 이 전염병은 결국은 그 올해
단기간에 끝나고 그럴 상황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위생이라든지 방역, 그다음에 그 아주 심하게 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서로가 협조해서 슬기롭게 극복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상당히 지금 좀 안타까워요. 3, 4학년들 취준생은 취준생대로, 그다음에 신입생은 신입생대로 캠퍼스 생활도 못하고 젊음을 또 마음껏 만끽을 또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는, 다른 세대보다도 더 고통을 받는 그런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열정과 패기를 잃지 마시고, 취준생들 입장에서는요 똑같은 라인에 서 있어요. 똑같은 입장이고, 이럴 때 너무 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열망과 패기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필수 요소다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짜이젠.